2부 지리산의 영웅들. 여자라는 굴레. 서시내가 바라보이는 야산의 공동묘지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머리를 양갈래로 쫑쫑 따내린 자그마한 몸짓의 소녀가 어머님의 무덤가에서 울다 지쳐 넋을 잃고 멀리 들판의 아지랑이 너머로 아른거리며 흘러가는 강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끔씩 그녀는 사랑하는 이라도 어루만지듯 정겨운 손길로 무덤을 어루만졌다. 봄에 구례 읍내에 있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그녀의 일과는 이 무덤가를 찾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 어쩌면 앞으로는 어머니를 못 찾아올란가 모르겠소. 나 일본으로 갈라요. 일본 가서 고학이라도 할라요. 일본 가는 증명 낼라고 호적 등본도 떼다 놨소. 할머니한테 말도 일러놨고.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살아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다정스레 속삭이던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를 여인 슬픔 탓인지 소녀다운 발랄함도 없이 비쩍 마른 몸으로 북문통 시장 거리에 있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보다 4살 아래인 이제 14살 먹은 여동생이 호들갑스럽게 달려나왔다. 언니야, 언니 시집 간다더라. 빨리 집에 들어가 봐. 이상한 사람들이 뭐 갖다 주고 방금 돌아갔는데 사주단자라더라. 그녀의 외할머니와 앉아있던 아버지가 그녀를 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내일 모레 시집갈 몸이니 내일부터는 울 넘어도 다니지 말거라. 일본 갈 생각은 행여하지도 말고. 여자가 어디? 시집을 간다. 그녀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뿐 결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울을 보고 앉아 소담스럽게 잡히는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잘 듣지도 않는 녹슨 가위로 싹둑 잘라냈다. 거울 속에서 쥐가 파먹은 것처럼 들쑥날쭉한 짧은 머리의 여자가 그녀를 낯설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낯선 머리 위로 어머니의 젊은 얼굴이 겹쳐왔다. 그녀의 어머니는 16살에 자기보다 4살이나 어린 꼬마 신랑에게 시집을 갔다. 전답 깨나 있는 양반집이라고 주변에서는 얌전하고 예쁘니 시집도 잘 간다고 부러워했지만 아직 어린 글빵 도련님이던 괴팍한 꼬마 신랑은 나이든 자기 아내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죽어서 곡을 하는 자기 아내에게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아버지 앞에서 곡을 하느냐며 끌어내라고 할 정도였다. 손에 꼽을 만한 잠자리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 그녀가 태어났고 사람들은 그녀를 근원둥이, 부부의 금술이 좋지 않을 때 태어난 아이라고 불렀다. 4년 뒤에는 그녀의 동생도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분가하지 않은 채 큰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동생 금남이가 태어나던 해에 큰아버지 미국의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를 하다 온 집안을 거덜내고 말았다. 아버지의 나이는 22, 양반 자식으로 글만 읊던 그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바람처럼 고향을 떴다. 선비 체면에 고향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4살 박이 그녀와 핏덩이 동생 금남이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왔다.
친정살이란 여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남편의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남은 건 치욕과 처절한 가난, 그리고 기다림뿐이었다. 어머니는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 마을 남의 집 사랑채 한 칸을 얻어 살림을 시작했다. 친정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자 혼자 살림을 꾸려가려니 언제나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항상 길쌈이나 바느질거리를 끼고 살던 어머니를 그녀는 기억한다.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책을 읽는 것이었다. 가끔씩 어머니는 집으로 몰려온 마을 아낙네들에게 낭낭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글을 읽어주기도 했다. 밤에 자다 눈을 떠보면 어머니는 항상 치마폭 밑으로 한쪽 다리를 세운 채 단정하고 꼿꼿하게 앉아 잔잔한 목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다. 어머니의 가녀린 숨소리에 호롱불이 가물거리면 신문지가 발라진 벽 위로 어머니의 긴 그림자가 출렁거렸다. 벽 한 구석에선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빨간 옷칠을 한 작은 쇳괴가 청승맞게 침침한 호롱불의 흔들림을 따라 이즈러지곤 했다. 그 쇳괴에는 어머니가 일일이 붓으로 베껴 쓰고 수십 번씩 읽어 손때 묻은 이야기책이 보물처럼 담겨 있었다. 어린 그녀가 어슴풀에 눈을 뜨고 어두운 방 안에 여러 가지 흔들림에 정신이 팔려 있노라면 갑자기 어머니의 숨죽인 흐느낌이 들려왔다. 춘향이가 이도령과 헤어지는 장면을 읽었던 것일까? 한동안 어깨를 들먹이던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몹쓸 놈의 인사. 욕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녀를 칭찬해 줄 때처럼 다정하고 나직나직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다. 그들이 강원도에 가 있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까지 6년 동안 어머니는 일편단심 남편을 기다리며 살았고 그녀와 동생은 아버지를 기다리며 살았다. 기다림은 그들 삶의 전부였다. 6년째 되는 해 섣달 금음 그녀는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돌아온 꿈이었다. 그녀가 늘 상상했던 대로 아버지는 신식 양복을 입고 하이칼라 머리를 한 멋쟁이였다. 꿈에서처럼 정말 아버지가 올 거라고 찰떡처럼 믿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가엾게 바라볼 뿐이었다. 설날 오후 해가 설빛해질 무렵 골목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방죽 근처로 한복 차림에 웬 낯선 남자가 걸어오더니 그녀의 외갓집으로 들어갔다. 하이칼라 멋쟁이는 아니었지만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설이라고 큰 댁에 세배하러 갔다가 남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어머니는 남편에게 큰 절을 올렸다. 오기 싫어서 어찌 오셨소? 투정처럼 응석처럼 부려놓은 어머니의 기다림에 지친 첫말이었다. 며칠을 머물던 아버지는 다시 강원도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다녀간 후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기어이 남편과 함께 살겠다며 자식들의 손목을 끌고 머나먼 강원도로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 새로 살게 된 양양 여운포 마을에는 바다가 있었다. 바닷가에는 불띠붉은 열국꽃, 해당화, 떼지어 피어 있었고 그 너머로 끝없고 막막한 푸르름이 펼쳐져 있었다. 어디라도 아버지와 함께라면 좋았을 것이다.
열국꽃 휘황한 바다가 아니었어도. 무슨 장사를 한다는 아버지는 자주 집을 비웠다. 그리고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는 엄격하고 무서웠다. 학교를 보내달라고 보챘지만 아버지는 무섭게 호통질 뿐이었다. 일본 놈의 개그를 배워서 어디다 쓸 것이냐. 정 공부가 하고 싶으면 서당은 보내주겠지만 여자가 공부는 해서 또 뭐 할 것인고. 신식 학교가 가고 싶었지만 서당이라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았다. 빨간 댕기 들이운 머리를 나풀거리며 그녀는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그 마을에 있는 서당에 가서 글을 배웠다. 근방에서 모여든 학동들이 70여 명 되었는데 여자라곤 유일하게 그녀 하나였다. 80이 넘은 훈장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늘 심사인당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문을 배워야 마음이 순해지고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된다. 옥남이도 부지런히 글을 익혀서 심사인당처럼 훌륭한 여자가 되거라. 훈장 할아버지에게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양남진이라는 손자가 있었다. 하이 칼라 머리에 검은 교복을 입고 사각모를 쓰고 양남진은 방학이면 고향에 다니러 왔다. 사각모를 쓴 양남진은 그녀의 우상이었다. 그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라는 곳을 가고 싶었다. 양남진은 훈장이 없을 때는 그녀를 불러 일본말을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가야 한다고 그녀에게 꿈을 심어 주었다. 양남진에게 일본말을 배우다 훈장에게 들키는 날이면 무릎을 꿇고 앉아 벌을 받아야 했다. 옥남이는 조선말을 다 아느냐? 붉은 댕깃빛으로 얼굴을 물들인 채 묵묵히 앉아있는 그녀에게 훈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고영 것들, 조선말도 모르는 것들이 일본말을 배워? 상놈들의 글은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도 일본글을 배우고 싶다는 욕망은 가라앉지 않았다. 어느 봄날이었다. 멀리 설악산에도 봄빛이 짙어오고 들판엔 개망초 꽃이며 엉겅퀴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기로웠다. 여느 날처럼 서당을 가려고 길을 나섰던 그녀는 무작정 발길을 돌려 옆마을에 있다는 계량서당 간이학교를 찾아 나섰다. 물어물어 찾아간 계량서당은 마을 한쪽에 있는 보통 집이었다. 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는지 방 한쪽에 통나무로 얼기설기 짠 긴 책상과 의자를 놓고 아이들이 뜨문뜨문 앉아 있었다. 그녀는 쭈삣쭈삣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맨 앞에 책상을 놓고 앉아 책을 보던 젊은 남자가 그녀를 보더니 다가왔다. 너 어디 사는 누구냐? 여운포에 사는 이옥남입니다. 여긴 왜 왔지? 신식글 배우려고요. 그날부터 그녀는 서당을 그만두고 신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서당 훈장에게 불려가 회초리를 맞기도 했지만 그녀는 계량서당이 훨씬 좋았다. 김진환이라는 계량서당 선생은 어머니도 없이 아버지와 동생들을 데리고 서당에서 얻어지는 약간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수업을 하다가도 자주 코피를 쏟았다. 선생이 보는 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책을 넘겨보면 책장마다 코피로 얼룩져 있었다. 책장을 물들인 검고 탁한 코피 자국을 볼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뛰었다. 지저분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선생의 코피 자국은 양남진의 사각무처럼 그녀를 흥분시켰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부서지고 밀려가는 바닷물처럼 양남진이나 김진환을 보고 있으면 멈춰 있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앞을 향해 돌진하는 신선한 힘이, 생명력이 그녀에게까지 옮겨오는 것 같았다. 무엇을 위해서인지 열심히 강의록, 가로 열고 당시의 젊은이들은 강의록을 보는 게 유행이었다. 강의록으로 공부를 해서 이런저런 국가 시험에 붙는 것이 가난한 젊은이의 유일한 출세 방법이었을 때다. 가로 닫고 를 보며 공부하던 김진화는 그녀에게 꼭 국민학교에 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떠났다. 국민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면 소재지까지 나가야 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마치 국민학교를 다니는 애들처럼 먼 길을 걸어 아침이면 동네 학생들을 따라 국민학교에 등교를 했다. 무엇에 쓰인 사람처럼 부끄럼도 없이 낯선 아이들이 와글거리는 교실로 들어서면 일본인 선생이 그녀를 붙잡았다. 안타 다레 데스까? 너는 누구지? 그 정도는 그녀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서툰 일본어로 간신히 학교에 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책상이 없어서 안 된다며 그녀를 되돌려 보내는 선생에게 내가 책상 하나 만들어 와서 공부하겠다며 매달렸지만 허사였다. 그렇게 졸라대는 그녀 옆에는 그녀보다 대6살은 더 먹어 보이는 처녀들이 글을 몰라서 시집을 못 가니 제발 입학시켜 달라고 조르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허락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듬해 여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라도 지켜보려고 길을 나섰다가 우연히 김진환을 만났다. 1년 동안 어디를 다녀온 것인지 예전과 다름없는 얼굴로 반가워하며 아직도 학교에 가지 못했느냐고 물은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그 길로 그녀의 집으로 갔다. 한참을 기다려 그녀의 아버지를 만난 그는 옥남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보내야 한다며 몇 시간을 사정했다. 완고한 아버지도 결국은 두 손을 들고 김진환과 함께 국민학교로 가서 입학 요청을 했다. 이미 학기가 시작되고 정원이 찼으니 입학이 쉬울 리 없었지만 김진환의 간청으로 간신히 입학이 허락됐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입학시험을 치르고 5학년으로 편입했다. 그해 섣달 4번째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건강이 몹시 나빠졌다. 그 섣달에 어머니는 기어이 고향으로 돌아가 살자며 눈물을 글썽였다. 신들린 사람처럼 졸라대는 어머니를 말리지 못하고 온 가족이 구례로 돌아온 것은 섣달 금음날이었다. 이상하게 고향으로 가자고 조르던 어머니는 고향에서 봄을 채 보내기도 전에 아이를 낳다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버지도 객지에 나가고 없을 때였다. 38의 나이였다. 그런데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그녀마저 어린 동생들을 버리고 시집을 가라는 것이었다. 하고 싶지도 않은 결혼을 왜 꼭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거역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임을 알았다.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던 야무진 꿈도 이제는 모두 물거품이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어머니는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을까?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어머니처럼 평생을 남자만 기다리고 애들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죽는 게 인생일까? 세계 지도에서 볼 때 작은 점만한 조선, 그 중에서도 남쪽의 작은 마을, 시장통 좁은 골목집에서
그녀는 이불깃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었다. 문풍지 틈새로 스며든 파리한 달빛에 얼기설기 잘라진 그녀의 머리칼이 흉하게 드러났다. 머리카락처럼 원하지 않은 삶을 잘라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머리를 자른 것은 그녀의 마지막 작은 저항일 뿐, 그렇다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된 일이 무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사주단자가 오고 한 달도 안 돼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이라는 말도 낯설기 그지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이름도 성도 모르고 하는 결혼이었다. 첫날 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흐느껴 울었다. 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한 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지 섬뜩하기만 했다. 구름도 강물도 제 가고 싶은 대로 흐르고 봄하늘의 종다리도 제 마음대로 하늘을 날고 하다못해 강아지도 제 맘껏 뛰어노는데 사람인 자기는 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건지 답답하고 억울했다. 어머니는 호롱불을 켜고 밤을 새워 이야기책을 읽으며 무엇을 기다렸던 것일까? 그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애처롭고 슬픈 기다림의 꿈도 없었다. 콧뚜레를 꿰인 소에게 자유로웠던 지난날을 되새김질하는 것 외에 무슨 꿈이 있겠는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 시조부모의 어린 시동생들까지 7남매에 머슴을 포함하면 식구가 15인 종갓집 살림이었으니 번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와 자기 식구들끼리 단출하게 살아왔던 그녀로서는 집안의 번잡스러움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다. 끼니 때마다 5번이나 상을 차려야 하니 빨래며 집안일이며 길쌈과 밭일은 고사하고 하루 3끼 밥 해대는 것만도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 그따만 해도 한글조차 깨치지 못한 사람이 말아 똑똑한 며느리 얻는다고 일부러 국민학교 졸업한 며느리를 고른 시댁에서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써주는데도 밤이면 온데 뼈마디가 쑤시고 아렸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계량서당이나 학교에 쫓아가서 공부시켜 달라고 조를 만큼 당차던 그녀는 차츰 말을 잃어갔다. 시집 온 지 사나흘쯤 지났을까? 새벽녘에 잠이 깼는데 머리에 달았던 달비가 떨어져 나가고 삐쭉삐쭉한 머리 꽁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 무거운 달비를 혼자 힘으로 다시 얹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왜 이 낯선 집에 와 있는지 어색하기만 해서 넋을 잃고 앉아 있는데 잠시 바깥에 나갔던 남편이 불쑥 방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 색시 어디 갔지?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우리 색시가 어디로 사라졌지? 남편은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녀 주위를 돌며 이불을 들치고 야단이었다. 달비가 떨어져 버린 자신을 놀리는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러는고 부끄럽기만 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남편의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가 아무리 쌀쌀맞게 대해도 시집 오기 전부터 그녀를 알았다는 남편 최규복은 지극정성이었다. 호리호리한 키에 가무잡잡한 얼굴의 최규복은 장난기가 많아서 언제나 웃음을 몰고 다녔다. 유달리 식성이 까다로운 시할머니가 밥상을 물려놓고 마음에 안 들어 인상을 쓰고 있으면 할머니 앞에서 곱새 춤을 추고 여자 치마를 둘러입고 한바탕 난리를 치러서 기어이 할머니를 웃기고 마는 최규복이었다.
들을 못 이겨 하는 그녀를 밀쳐내고 자기 솜씨를 한번 보여주겠다며 그녀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 준 것도 남편이었다. 골아 떨어졌다가 간혹 눈을 떠보면 남편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기도 했다.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괜찮은 사람일 뿐 자기의 삶과 관계된 사람이고 집이라는 생각은 좀 채 들지 않았다. 온몸에 힘을 모아 간신히 감아서 뚜껑을 열어 밥을 푸다가도 불현듯 한숨이 나왔다. 내가 왜 여기서 밥이나 푸고 앉아 있을꼬?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건가? 밥하고 반찬 만들고 빨래나 하며 사는 것도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거미줄에 걸린 나방은 최후의 힘까지 짜내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느껴졌다. 양남진의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던 검정 교복이나 김진환의 강의록에 점점이 떨어져 있던 검붉은 코피의 흔적이 자꾸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44년 봄이 왔다. 시집 온 지 1년. 아직도 그녀는 시집 온 자신의 삶이 실감나지 않았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동네에서는 제법 쏠쏠한 살림이라는 시집에서도 쌀밥 한 번 구경하기가 힘들었다. 태평양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은 식량 공출은 물론이고 시집 올 때 가져온 논 요강까지 아낌없이 쓸어갔다. 큰 홍수 뒤끝처럼 조선의 농촌은 피폐해질 피폐해졌다. 식민지 조국을 둔 민족의 비극은 그곳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남편이 그 한설인 묻도 마라 갑자생이었던 것이다. 갑자생은 군대에 끌려갈 정령이었고 당연히 선발대로 징병에 끌려갔다. 식민지 청년들을 죽음의 전선으로 내몰려는 일본의 마지막 발악을 그녀의 남편이라고 피할 도리가 없었다. 떠나기 전날 밤 남편은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또박또박 힘을 주어 말했다. 살아가기 힘들 것이요. 바보같이 나 기다리지 말고 몇 해 기다려서 오지 않거든 다른 사람 찾아가오. 내가 가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텐데 당장 당신 외가로 가 있으려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디로 간다고 그녀의 삶이 달라질 리 없었다. 남편이 떠난다는 애절한 슬픔도 없었고 정말 다시 못 올 길을 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잠시 어디 다녀오겠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담담했다. 다음 날 구례읍 경찰서 앞에서 징병 떠나는 사람들의 환송식이 열렸다. 말이 환송식이지. 조선 사람 치고 남의 전쟁터로 끌려가는 자식과 남편을 환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봄 햇살은 유난히 화사하고 수십 개의 깃발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을 가득 안고 펄럭였다. 출정식이 끝나고 남편이 잠시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어제 저녁 같지 않게 남편은 평소에 당당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어머니, 우리 관산댁 잘해주시오. 관산댁 참 좋은 사람이요. 어머니. 그녀의 친정이 관산리이니 관산댁은 곧 그녀를 가리키는 태코였다. 내내 울먹거리는 시할머니와 시부모에게 활짝 밝은 웃음을 보이며 남편은 곧 그들 곁을 떠나갔다. 출전용사 최규복 만세! 살아오라 김갑동! 무은장구! 살아오기를 기원하는 희고 노란 깃발들이 행렬의 앞뒤로 줄지어 서고 줄잡아 40명쯤 되는 조선 청년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따라 열차를 타러 구례구 쪽으로 멀어져 갔다. 남편의 뒷모습이 가물가물 사라져 갔다. 남편 목만큼 줄어든 밥을 짓다 말고 무심코 동네 어귀를 바라보았더니 솔문 위에 일장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징병 가는 사람들의 무운을 기도하는 뜻에서 사람들이 솔가지를 잔뜩 쳐다가 드높이 아치형으로 쌓아놓은 솔문이었다. 처음으로 남편이 떠났다는 슬픔이 잔잔하게 밀려들었다. 남자가 너무 못난 게 아닌가 싶게 잘해주던 남편이었다. 그 남편은 저기 펄럭이는 일장기를 위해 전쟁터로 나간 것이다. 정말 다시는 남편을 볼 수 없을까? 그녀는 원하지 않던 시집을 왔고 남편은 원하지 않는 남의 전쟁터로 끌려갔다. 사는 게 원래 이렇게 우스운 모양일까? 그녀는 가녀린 어깨가 들먹이도록 긴 한숨을 토해내곤 다시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굴레를 벗고 9월의 햇살은 아직도 살갗을 익힐 것처럼 따가웠다. 목화밭에서 맘둘이 마지막 긴매기를 하는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익었다. 머리수건으로 간간히 땀을 닦으며 그녀는 허리를 펴고 마을 쪽을 쳐다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방이 됐다고 풍악소리와 함께 만새소리가 시끌벅적했었는데 이젠 모두들 들러 나가고 빈 마을에 조랑조랑 열린 감들이 햇살을 빨아들이며 홍조를 뛰어가고 있었다. 형님이 오요. 형님이 와요. 한 무더기의 아이들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목화밭 쪽으로 달려왔다. 시어머니가 호미를 내던지고 달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뒤를 쫓아 허겁지겁 마을 입구로 나갔더니 남편은 이미 온 동네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지만 살아서 돌아오기는 남편이 처음이었다. 꿈만 같았다. 새까맣게 그을려 눈만 반짝거리는 남편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비로소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후 무정하게 연락 한 번 없는 아버지를 눈물로 기다렸듯이 그녀도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편이 돌아왔다고 그녀의 생활이 바뀐 건 아니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온 기쁨도 잠시 그녀는 매일매일 산더미 같은 일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남편은 그녀에게 야학을 하자고 했다. 농번기가 끝난 마을 사람들을 동청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그녀는 아녀자들을 남편은 남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제 이름자도 못 쓰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공부를 배울 곳도 없는 터라 동청이 그득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종일 집안일에 지친 그녀였지만 밝은 남포불 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 봄일이 시작될 무렵 야학도 끝났다. 그 봄부터 남편은 군청에 다니기 시작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지만 읍내까지 다니기가 너무 멀어 두어 달 뒤 면으로 옮기더니 무슨 까닭인지 금세 직장을 그만뒀다. 그리고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1시간씩 2시간씩 늦어져 갔다. 드디어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밤을 새웠는지 첫 새벽에 충혈된 눈으로 들어온 남편은 아침도 거른 채 골아떨어지기 일쑤였다. 어느 날 해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무렵 남편이 마당가로 걸어오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집 변을
집을 높이 쌓아놓은 것 속으로 팔을 쑥 집어넣더니 뭔가를 꺼내 들고 사라졌다. 도대체 뭔가 싶어 그녀도 몰래 그 자리에 팔을 넣어 보았다. 웬 종이 뭉치가 만져졌다. 퍼뜩 얼마 전 마을 회관벽에 붙어있던 삐라가 생각났다. 매국노 이승만은 미국으로 돌아가라. 파도하자. 친일파 민족 반역자. 정권은 인민에게로,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로. 삐라에는 붉은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남편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은 가끔 청년들 한때를 데리고 와 높다랗게 2층으로 만들어 놓은 평상에서 길가를 내다보며 밤새도록 무슨 얘기를 하기도 했다. 대부분 최씨 문중의 청년들이었는데 시아버지가 그들을 불러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청년들은 사람 좋은 웃음만 짓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 너 뭐하니라고 그렇게 바쁘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끼니 때나 돼야 간신히 얼굴을 보이는 남편에게 시할머니가 물었다. 얘 좋은 세상 만들라고요. 해방이 됐는데 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방만 됐다고 세상이 좋아졌간디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없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지요. 과연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그녀에게는 참으로 꿈 같은 얘기였다. 밤이 으슥해서야 돌아온 남편이 어느 날 길쌈을 하고 있는 그녀를 옆에 앉히더니 기어이 노래를 배우라고 했다. 태양은 비춰도 캄캄한 이 세상, 혁명을 위하여 떠나신 님이여. 처량하고 조용한 곡조였다. 혁명가의 아내라는 노래였지만 혁명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그녀는 잘 모를 때였다. 남편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차츰차츰 그녀는 남편이 하는 일이 나라에서 반대하는 일이며 나라를 바꾸려 하는 일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도 그녀는 남편이 집에서 농사나 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 보였다. 46년 10월 대구 폭동 사건이 터지고 구례에서도 지원 투쟁이 벌어졌다. 그 후부터 경찰들이 자주 집에 들러 남편을 찾았다. 당연히 남편은 집에 들어올 수 없었다. 가끔씩 숨어 들어온 남편을 붙들고 시아버지는 빨리 자수하라며 다그쳤다. 야 이놈아, 네가 말하는 세상이 가만 들어본께 옛 성현들이 말씀하시던 무릉도원인디 그런 세상이 쉽게 온다더냐? 그러니까 그럴수록 열심히 싸워야지요. 가만히 있는데 입속으로 감이 떨어집니까? 이놈이 어디서 말대꾸를? 시아버지는 벌컥 화를 내며 밥상을 마당 한가운데로 집어던졌다. 그녀에게는 자수하라는 시아버지가 오히려 이상해 보였다. 사람이 한번 뜻을 폈으면 밀고 나가야지 비굴하게 왜 굽히고 들어가라고 하는 건지 못마땅하기도 했다. 46년 섣달 금음께였다. 근 한 달 만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 그동안 옷 한 번 제대로 갈아입지 못했는지 차림새가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목욕물부터 데워 뒷마당의 목욕탕에 따뜻한 물을 가득 채웠다. 남편이 뒷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동안 그녀는 부엌 일을 하며 살인문 쪽을 살피고 있었다. 경찰이 오는지 감시하는 것이었다. 새 물을 부지런히 길어 나르다가 살인문 건너 골목을 보니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내 몇 명이 올라오고 있었다. 손님이 많이 끓는 집이라 시아버지를 찾아오는 손님이려니 했는데 갑자기 살인문께가 소란스러웠다. 어느새 경찰이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
놀라서 뒷마당을 보았지만 남편은 알몸 그대로 이미 번개처럼 튀어 달아나고 없었다. 동시에 부엌문이 열렸다. 최규복 어디 갔어? 다짜고짜 반말이었다. 경찰들은 언제나 그랬다. 남편이 아무리 나라에서 말리는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죄도 없는 시어른이나 그녀에게까지 경찰은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남편이 하는 일로 기울어갔다. 두루마기 차림에 경찰 몇 명이 집 주위를 둘러보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누군가가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가리켰다. 겹겹이 껴입었다가 허물처럼 벗어놓은 옷은 다른 사람의 옷이라고 둘러댈 수 없을 만큼 더럽고 꾀죄죄했다. 경찰들이 사나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경찰의 시선을 맞받았다. 어디 갔어? 오늘은 집에도 안 들렀소. 엊그제 벗어놓고 간 옷인데 횃대에 걸어놨던 것이 떨어졌는갑소. 집어쳐! 저건 뭐야? 경찰이 뒷마당에 들인 물이며 목욕통을 가리켰다. 시할머니 목욕시켜 드리느라 그랬소. 그때 시할머니가 허둥지둥 부엌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아가, 규복이 갔냐? 도망갔어? 경찰한테 안 잡혔다냐? 경찰이 우르르 흩어졌다. 한참 뒤에 경찰들이 투덜거리며 돌아왔다. 개새끼, 발에 발동기 달았는갑 잽싸기도 하네. 말도 마라. 저번에 동구 밖에서 이 새끼를 잡을 뻔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사람을 약을 돋구든지 복당 쳐져 죽을 뻔했네. 뭔 약을 올려? 글씨 오르막길로 쫓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걸음이 좀 처진 게 이 새끼가 우뚝 멈춰 서더란 말이지. 저 새끼가 돌았는가 싶어서 멋빠지게 뛰었지. 내가 막 뛰기 시작한 게 지도 뛰고 멈추면 지도 멈추고 그러더라고. 그러기를 한 30분 했는갑네. 차라리 빨리 도망가 뿔면 나도 고생은 안 할 것 아니여. 근데 이 새끼가 나중에는 돌파기로 똘랑 올라 앉았더라고. 글드만 개새끼 부르짖기 워리워리 험시로 혀를 차고 손짓을 하면서 나를 부르더란 말이여. 그 악질 놈 새끼가. 그녀는 돌아서서 슬며시 웃음을 삼켰다. 남편다운 짓이었다. 잠시라도 장난을 안 치면 심심해하던 남편. 그러니가 어떻게 저리 힘든 일을 할까. 하긴 그녀도 정말 공부가 하고 싶었을 때는 부끄러움이나 고생 같은 건 느낄 수도 없었다. 남편이 그토록 빠져있는 좌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남편이야 무슨 일을 하든 그녀는 여전히 층층시야 대가족의 맏며느리일 뿐이었다. 그 후로 남편은 동네의 다른 사람을 시켜 집 밖으로 그녀를 불러냈다. 처음에는 주로 마을에서 외따로 떨어진 최씨 문중 제각에서 남편을 만났다. 집에 다녀간 후로 처음 만나던 날 남편은 그녀가 가져간 새 옷으로 갈아입고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여자는 노예가 아니요. 여자이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집안에서 살림만 하면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요. 당신도 여자를 노예로 만드는 이 잘못된 세상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세상, 부자와 가난한 자가 평등한 세상, 그녀에게는 천지개벽보다 놀라운 충격이었다. 여자라서 공부할 필요 없다며 학교에 보내주지 않던 아버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에게 소박맞고 마실조차 나가지 못한 채 무정한 남편만 기다리던 어머니. 남편은 눈을 빛내고 있는 그녀에게 작은 쪽지를 하나 내밀었다. 그리고는 찾아가야 할 집의 약도와 사람을 꼼꼼하게 일러주었다. 새로운 세상 속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었다.
47년 7월 그녀는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황이면 여맹위원장이 되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비밀 활동을 하기 위한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옥자, 남편의 이름은 윤호였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만나기 힘들어졌다. 대신 다른 사람이 가끔씩 찾아와 레포 전달을 부탁하기도 했고 군당에서 나온 지도원과 부락을 돌아다니며 아녀자들을 모아놓고 선동하기도 했다. 언제나 일거리에 치여 사는 아낙네들은 밤이나 되어야 저녁 설거지를 끝내놓고 말실 나가는 것처럼 시어른과 남편의 눈을 피해 아이를 들쳐 업은 채 미리 정해놓은 집으로 모여들었다. 지도원이나 그녀의 얼굴이 밝혀질까봐 흐린 호롱불마저 꺼버린 방 안은 창호지 틈으로 스며들어온 뿌연 달빛과 칭얼거리는 어린애들을 달래는 낮은 목소리와 일을 끝낸 아낙네들의 시큰한 땀 냄새로 가득 찼다. 우리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자라고 공부도 못했고 부뚜막에서 밥을 먹어야 했고 딸 자식은 딴 집 식구니 입이나 줄이자고 철도 안 든 나이에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친정에서나 시집에서나 태어나면서부터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들이 남자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받으려면 봉건적 잔재와 계급을 타파해야 합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신세를 생각하며 구들장이 꺼져라 한숨을 몰아쉬는 아낙네도 있었고 밤에 집 한번 빠져나오기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며 절망하는 아낙네도 있었다. 안타까웠다. 모든 여자들이 굴레를 깨고 나와 그녀의 남편처럼 다른 남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자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봉건적 사슬은 너무나 단단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슬이었다. 그녀만 해도 여자이기에 남편처럼 가정의 모든 것을 박차고 나올 수가 없었다. 여자가 혁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남자보다 훨씬 굳은 의지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집안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도 열성적으로 도와주는 여자들은 많았다. 중요한 레포 대부분이 그런 여자들의 힘으로 안전하게 전달됐다. 벽보나 유인물을 운반하는 것도 대부분 여자들의 일이었다. 여자라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했지만 들키는 날엔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텐데도 여자들은 오히려 그것밖에 할 수 없음을 죄스러워했다. 48년 2월이 됐다. 구례 전체가 떠들썩했다. 남한의 가능한 곳에서만 선거를 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유엔의 결정에 반대하는 27 구국투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한 달 내내 밤이면 구례의 온 산이 봉화불로 붉게 타올랐고 삐라와 인공기가 사방에 나부꼈으며 마을마다 선동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눈에 불을 켜고 좌익을 찾느라 바빴다. 2월이 끝날 무렵 그 악명 높은 서북 청년단이 서울에서 파견되어 내려왔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서북 청년단이 왔다간 마산면에서는 개들도 기가 꺾여 경찰만 보면 꼬리를 살인다는 말이 들려온 며칠 뒤 광의에도 서북 청년단이 몰려왔다. 다짜고짜 살인문이 떨어져 나가도록 발길질을 하고 들어온 그들은 닥치는 대로 차고 던지고 부쉈다. 인연이 빨갱이 마누라 년이야? 하필 그녀는 만삭의 몸이었다. 남편이 징병 가기 전에는 1년을 같이 살아도 소식이 없더니 정이 있어야 아이도 생기는 것일까. 남몰래 바깥에서 한두 번 만났는데 덜컥 아이가 생긴 것이다.
생긴 것부터 험상궂은 한 남자가 우악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더니 개 끌듯이 동청으로 끌고 갔다. 동청에는 좌익 가족들 수십 명이 끌려와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누군가 시아버지를 그녀의 앞에 마주 세웠다. 경치 좋구만. 어디 며느리한테 큰절 한번 올려보시지. 시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멀뚱멀뚱 그들만 쳐다보았다. 설사 말귀를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며느리에게 큰 절을 할 양반도 아니었다. 서북 청년단들은 그녀와 시아버지를 마주 세워놓고 며느리에게 절을 해라, 시아버지 뺨을 때려라, 눈을 부라리며 다그쳤다. 이 쌍놈의 새끼가 어른 말이 안 들려? 그녀의 팔을 끌고 왔던 사내가 쌍욕을 해대며 힘껏 시아버지의 뺨을 올려붙였다. 퍽 소리가 나더니 시뻘건 코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래도 절을 하지 않자 소낙비처럼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시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시상에 이 양반이 뭔 죄가 있다고 이러요. 아들 하나 잘못 둔 죄밖에 없소. 시어머니가 사내의 발을 잡고 늘어졌지만 시어머니까지 웍핫발에 얼굴을 걷어채이고는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자 이번에는 그녀에게 웍핫발이 날아왔다. 시아버지가 그 발을 붙들고 늘어졌다. 하겄소. 절할 테니 그 이 아이만은 손대지 마시오. 보다시피 내일 모레면 해산할 아이요. 비틀거리며 일어선 시아버지가 그녀를 향해 큰 절을 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어떻게든 아들이 하는 일을 말려보려고 밥상까지 내던지던 어른이었다. 그때 누군가 동네 여맹원을 데리고 왔다. 전번에 레포 전달을 하다 경찰에 들켜 죽사발이 되게 얻어맞고 유치장에서 며칠 있다 나온 뒤 골병이 들어 앓고 누워 있었던 여맹원은 그녀가 여맹위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야, 인연 맞아? 끌려온 여자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 맞은 멍도 가시기 전인데 또 얼마나 맞았는지 저고리며 치마까지 온통 핏물이 배어 있었다. 너 여맹위원장이지? 무슨 소리요? 우리 집 식구가 자그만치 15이요. 이렇게 번잡한 집안의 종부가 무슨 틈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소? 그것이 뭐 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요. 다른 사람을 잘못 알았겠지요. 이 쌍년이 어디서 발뺌이야? 그란에도 바깥 사람 하는 일에 물리고 물린 사람이요. 그 사람만 해도 징글징글한데 내가 뭔 할 짓이 없어서 빨갱이 짓을 할 것이요. 그 사람을 잡으려면 똑바로나 알고 잡으시오. 그녀가 하도 정색을 하고 덤벼드니까 그럴듯했던 모양인지 그들은 그녀를 지목했던 여자만 거짓말 시켰다며 머리채를 질질 잡아 끌었다. 온 동네에 비명이 낭자했다. 그 후 좌익 가족들은 모두 집에서 쫓겨났다.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고 애원했지만 집에서 살고 싶으면 아들을 데려오라는 말뿐 절대로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오랏줄에 묶여 지서로 끌려갔는데 빨갱이 가족인 주제에 어떻게 서서 걷느냐며 그 먼 길을 기어서 가라고 했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모두 오랏줄에 묶여 개처럼 기어 지서로 끌려간 후 남은 가족들은 옷 하나 꺼내오지 못하고 피칠이 된 옷 그대로 뿔뿔이 흩어졌다. 조부모는 산 너머에 있는 시할머니의 친정으로,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데리고 근처 친척집으로,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도 없는 친정이나마 다시 강원도로 이사를 가버린 뒤라 딱히 갈 곳도 없었다. 언제까지 집을 두고 밖에서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어디든 좌익 가족을 반갑게 맞을 리도 없었다. 게다가 만삭의 몸이었다. 3월이 내일 모레긴 했지만 아직은 꽃샘 추위가 매서웠다. 동구 밖으로 떨려난 좌익 가족들은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두고 온 집을 바라보았다. 끌려간 사람들은 또 어찌 될지, 가족한테도 이러니 정작 본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일지, 또 어디 가서 살아야 할지, 쫓겨난 사람들의 가슴은 이래저래 갈갈이 찢겨졌다. 일본 놈들도 이러진 않았구만. 맞다가 비녀가 빠졌는지 미친 사람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추스르지도 않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친척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차가운 북풍이 파헤쳐진 옷섭으로 스며들었다. 하나둘씩 주섬주섬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 갔다. 아가, 니는 어디로 갈래? 당분간 지천리 외갓댁에 가 있을게요. 어머님 부디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만삭의 며느리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겠지. 다 모여 살 날이 금세 안 오겠냐? 그러나 그들이 다시 모여 살 날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길거리로 쫓겨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집에선 다시는 남편의 곱새춤도 볼 수 없었고 떠들썩한 웃음도 들을 수 없었고 남편의 우스갯소리를 들으러 오던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다.